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홀로 자식을 훌륭히 키워낸 윤 씨. 가족을 정말 위해 대견하구나. 헌신하다 어머니 보니 감사합니다. 어느새 70세 백발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20세 꽃다운 처녀로 돌아가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막의 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깊은 산소,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법당의 문풍지를 흔드는 새벽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떨리는 무릎을 짚으며 힘겹게 108번째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절을 마친 노인이 땀을 훔치자 곁에서 죽비를 내려놓은 노스님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입을 열었습니다. 보살님, 그 불편한 다리로 매일같이 이리 정성을 들이시니 부처님도 그 지극정성에 감복하셨을 겁니다. 홀몸으로 아드님을 관직에 오르기까지 키워냈으니 이보다 더 훌륭하고 값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장한 삶을 사셨습니다. 노인은 찻잔을 받아들고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다 부처님의 가피 덕분이지요. 서방님 일찍 여의고 가진 것 없는 어미가 자식이라도 반듯하게 키우지 못했다면 어찌 조상님을 뵙겠습니까? 그저 압이 없는 자식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악착같이 살았을 뿐입니다. 자식놈이 제 몫을 다하고 있으니 저는 그것으로 족하고 감사합니다. 그러자 스님은 노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허나 보살님, 정말로 족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열려문도 아드님의 높은 관직도 결국은 보살님 본인의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무하지는 않으신가 묻는 겁니다. 노인은 순간 찻잔을 쥔 손을 멈칫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내보이지 않았던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은 한참이나 찻잔 속의 물그림자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미련이 없다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겠지요. 꽃다운 나이에 청상과부가 되어 50년을 살았습니다. 남들은 저더러 독한 어미라 손가락질도 하고 훌륭한 어머니라 칭송도 하지만 정작 제 인생에 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고운 색동옷 한 번 마음 편히 입어보지 못했고 꽃이 피면 꽃놀이 가고 싶다는 생각조차 죄스러워 참으며 살았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저도 제 이름 석자로 남들처럼 웃고 떠들며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맺힌 물기를 본 스님은 허허 하고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허, 다 비웠다 하시더니 가슴 속에 그리 찐득한 미련이 남아서야 어찌 해탈을 논하겠습니까? 마음속에 피지 못한 꽃봉오리가 돌덩이처럼 남아있는데 부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직 불필요한 미련이 남았으니 이를 어이할고 참으로 딱하고 가여운 일이로다. 스님은 알 수 없는 묘한 말만 남긴 채 뒷짐을 지고 바람처럼 법당을 나가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노인은 스님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찌할꼬.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아 마음이 심란해진 노인은 집에 돌아가서도 쉬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풍경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구슬프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쭈글쭈글한 자신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야속한 젊은 날들을 그리워하다가
스르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공기는 여느 때와 달리 신비로운 향기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희뿌연 새벽빛이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깜빡 잠이 들었나 싶었는데 문득 눈을 뜨니 몸이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소 같으면 아이고 허리야 소리가 절로 나오며 굳은 관절을 두드려야 했을 텐데 그날따라 마치 소미불 위를 걷는 듯 온몸의 마디마디가 상쾌하고 개운했습니다. 어제 스님을 만나고 마음을 비워서 그런가 보구나 생각하며 자릿기를 마시려 물사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물사발을 쥔 손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바칠과 바느질로 거칠고 투박해야 할 손등이 백옥처럼 희고 매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인가 싶어 급히 문갑 위에 놓인 작은 거울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을 본 순간 윤 씨는 그만 헉하고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한 칠순 노파 대신 복숭아, 빗뺨에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진 앳된 처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은 윤기가 흐르고 목선은 사슴처럼 고왔습니다. 윤 씨는 믿기지 않아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고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거울 속의 처녀는 분명 윤 씨 자신이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팽팽한 피부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져 왔습니다. 그제야 어제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직 떼지 못한 미련이 남았으니 어이할고 하시던 그 말씀 말입니다. 부처님이 넋두리 같은 내 기도를 들으신 게야. 늙어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원 없이 살아보라고 기적을 내려주신 게야. 가슴이 쿵쿵 뛰다 못해 터져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덜컥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모습으로 방문을 열고 나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며느리는 기절초풍을 할 것이고 점잖은 아들놈은 요물이라며 당장 내쫓거나 무당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하룻밤 사이에 제 며느리보다 어린 계집아이가 되었다니 남새스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할 노릇이었습니다. 윤 씨는 방 안을 서성이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잠시 떠나자. 하늘이 주신 기회인데 방구석에 처박혀 신세 한탄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당분간 세상 구경 실컷 하고 돌아오자. 그때 가서 다시 늙어지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결심이 서자 윤 씨는 재빨리 먹을 갈았습니다. 가족들이 깨기 전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붓을 든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짐짓단호하게 한자 써 내려갔습니다. 보아라. 내가 어제 스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 잠시 어디 좀 다녀오려 한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나를 찾지 말 거라. 며느리 내가 집안 건사 잘하고 아들 밥 굶기지 말고 잘 챙겨 먹여라. 내 걱정은 하지 마라. 행선지도 기약도 없는 편지 한 장. 이것을 남겨두어야 가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윤 씨는 편지를 잘 보이는 문갑 위에 올려두고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쌈짓돈을 꺼냈습니다. 평생 아끼고 아껴 모은 비상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찜 하나를 간단히 꾸려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대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윤 씨의 볼은 붉게 상기되어 뜨거웠습니다. 50년 동안 갇혀 살았던 집을 내 발로 걸어 나오는 그 기분은
마치 새 장에 갇힌 새가 문을 열고 푸른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 읍내 장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장터는 시끌벅적한 소리와 맛있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콩나물 값 깎느라 신랑이나 버렸을 윤 씨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윤 씨는 당당하게 포목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게 앞에는 화려한 비단들이 춤을 추듯 걸려 있었습니다. 윤 씨가 붉은 비단 치마를 만지작거리자 주인장인 배불뚝이 김 씨가 부채를 붙이며 다가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망구 돈 없으면 만지지 마쇼. 때 타요. 하고 소리쳤을 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며 알랑방 귀를 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어디서 오신 애기 씨가 이리 고우십니까? 오늘 들어온 물건 중에 제일 좋은 비단인 줄은 어찌아시고 한번 대보시지요. 얼굴이 워낙 고우셔서 붉은색이 참 잘 받으십니다요. 애기 씨라니. 윤 씨는 그 말이 너무나 낯설고도 달콤해서 웃음이 픽 새어 나왔습니다. 70평생 듣도 보도 못한 대접이었습니다. 이걸로 주시오. 그리고 저기 있는 노란 저고리랑 꽃신도 하나 주시오. 윤 씨가 무심결에 평소 말투대로 굵직하게 말하자 주인장이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이쿠, 목소리가 아주 거침이 없으십니다, 그려. 하하하. 윤 씨는 아차 싶어 헛기침을 하고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옷굿을 굴러가는 소리를 흉내 내보았습니다. 아, 흠흠. 그래요. 저기 저 꽃신도 참 예쁘네요. 같이 포장해 주세요. 새 옷으로 갈아입은 윤 씨가 가게를 나서자 장터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꽂혔습니다. 떡을 치던 떡보도 떡매를 놓치고 엿을 팔던 엿장수도 가위질을 멈추고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요. 윤 씨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 시선을 즐겼습니다. 치맛자락이 바람에 날릴 때마다 향긋한 꽃내음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배가 출출해진 윤 씨는 주막 평상에 털썩 앉았습니다.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시오. 고기 많이 넣어서 하고 외치자 주모가 큼직한 뚝배기를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숟가락 가득 퍼서 입에 넣으니 뜨끈한 국물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체면 차릴 것도 없이 깍두기를 우적우적 씹어 먹으며 윤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걸 나만 모르고 살았구나. 내 인생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렇게 윤 씨의, 아니 18 처녀의 무모하고도 찬란한 가출은 시작되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운 그녀의 눈앞에 앞으로 펼쳐질 여행길이 비단길처럼 환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국밥 한 그릇을 든든하게 비운 윤 씨는 소화도 시킬 겸 근처 단풍이 절경이라는 고갯마루로 향했습니다. 배도 부르고 때깔 좋은 새 옷도 입었으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지요. 산길을 오르는 내내 발걸음은 춤을 추듯 가벼웠고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단풍나무 아래서 윤 씨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들이 마치 꽃비처럼 그녀의 머리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윤 씨는 옛날 서방님 살아계실 적 혼례를 치르고 처음 배웠던 그 옛날 노래 한 자락을 구성지게 뽑아보았습니다. 목소리마저 꾀꼬리처럼 청아하게 울려 퍼지니 산새들도 노래를 멈추고 귀를 기울이는 듯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참으로 고운 자태에 어울리지 않는 가슴 시린 가락이 구려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윤 씨가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곳에는 마치 한 폭의 그림에서 갓 튀어나온 듯한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도포 자락을 바람에 휘날리며 갓 아래로 보이는 눈매가 호수처럼 깊고 맑은 젊은 선비였습니다. 등에는 붓한 자루를 달랑 메고 손에는 쥘부채를 든 모양새가 영락없는 한량이었지만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칠순 평생 사내라고는 죽은 남편과 아들놈 얼굴답게 모르고 살았는데 이토록 준수한 사내가 코앞에서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 눈빛이 어찌나 뜨겁고 다정한지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뉘신지요? 윤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선비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라게 해드렸다면 용서하시오. 나는 김이라 하오. 세상 구경이나 하며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나그네지요. 지나가던 길에 낭자의 노랫소리가 하도 구슬프고 아름다워 나도 모르게 발길을 멈추고 말았소. 낭자라니요. 윤 씨는 그 말이 너무나 낯설고도 간지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할망구, 어머니, 마님 소리만 듣고 살다가 낭자라는 소리를 들으니 쭈글쭈글했던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꿈이라면 제발 깨지 않기를 빌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낭자와 함께 감상해도 되겠소. 혼자 보기에는 이 단풍이 너무 붉고 낭자의 자태 또한 너무 고와서 말이오. 어머나 세상에. 윤 씨 나이 칠순에 손주벌 되는 사내에게서 수작을 걸어오는 말을 듣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평소 같으면 어디서 함부로 말버릇인가 하고 호통을 쳤을 테지만 지금 윤 씨는 18 꽃처녀가 아니겠습니까? 윤 씨는 붉어진 얼굴을 부채로 가리는 신용을 하며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길동무가 되어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선비와 나란히 걷는 산길은 윤 씨가 평생 걸어온 그 험한 가시밭길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김선비는 윤 씨의 발밑에 돌불이라도 있을세라 미리 치워주었고 나뭇가지가 옷자락에 걸릴까봐 조심스레 걷어주었습니다. 조심하시오. 길이 미끄럽소. 개울을 건널 때였습니다. 김선비가 징검다리 위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 씨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그 손을 잡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할미의 손이 아니라 보드랍고 따뜻한 처녀의 손이 사내의 크고 단단한 손바닥 안에 폭 감겼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가슴까지 찌릿하게 전해져 오는데 순간 윤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5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무거운 짐도 혼자 들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혼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기대 본 적 없이 억척스럽게 버티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윤 씨는 김선비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여자였구나. 나도 이렇게 보호받고 싶고 기대고 싶은 연약한 여자였구나. 잊고 살았던, 아니 잊어야만 했던 그 마음이 봇물 터지듯 밀려왔습니다. 잠시 쉴 겸 바위에 걸터 앉았을 때 김선비가 보찜에서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일필이지로 시 한 수를 써서 윤 씨에게 건넸습니다.
붉은 단풍이 곱다 한들 어찌 그대의 뺨보다 붉으리요. 내 평생 수많은 절경을 보았으나 오늘 이 산에서 만난 꽃 한 송이가 가장 눈부시구려. 윤 씨는 그 시를 받아들고는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그를 모르는 척했지만 사실 어깨 너머로 언문을 깨친 윤 씨였습니다. 그 문장이 담고 있는 은근한 연정에 가슴이 콩닥거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선비님도 참 농이 지나치십니다. 농이라니요. 내 눈에는 지금 이 산에 핀 꽃 중에 낭자가 제일 고우시오. 김선비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깊고 맑은 눈동자 속에 비친 윤 씨의 모습은 주름진 노파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 눈빛에 취해 이 달콤한 거짓말 같은 시간에 영원히 갇혀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붉은 단풍이 파나가 윤 씨의 머리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자 김선비가 다가와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 잎을 떼어 주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이마에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윤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혹여나 저 선비의 귀에 들릴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이것이 설렘이구나. 70평생 전기수 이야기로만 듣던 그 가슴 떨리는 사랑 노름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윤 씨는 붉게 물든 산을 내려오며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더 외쳤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내 죽기 전에 이런 호사를 다 누려보다니요. 딱 한 달만, 아니 딱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이 사내의 정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낯선 사내와의 우연한 만남은 그렇게 늙은 과부의 메마른 가슴에 불을 지피고 말았습니다. 약속한 한 달이라는 시간은 야속하게도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은 윤 씨의 70평생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찬란하고 눈부신 날들이었습니다. 김선비와 함께 단양의 8가지 절경을 유람하고 맑은 남한강 물줄기에 나룻배를 띄워 신선 노름을 즐기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배가 강물을 따라 유유히 흘러갈 때였습니다. 김선비가 뱃머리에 서서 시 한 수를 읊조렸습니다. 강물에 비친 달보다 낭자의 얼굴이 더 곱다는 낙한지럽지만 달콤한 연시였습니다. 윤 씨가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수줍게 웃자 김선비는 그 모습이 귀여워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강바람이 차다며 입고 있던 도포를 벗어 윤 씨의 어깨에 덮어주는 그 세심한 배려에 윤 씨는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봄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챙겨주기만 했지 정작 자신은 챙김을 받아본 적 없던 윤 씨였습니다. 사내의 넓은 등과 따뜻한 온기가 이토록 든든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머리카락이 하얗게 샌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단오장 그네터였습니다. 마을 처녀들의 까르르거리는 웃음소리가 꽃바람을 타고 넘어오는 그곳에서 윤 씨도 용기를 내어 그네에 올랐습니다. 붉은 치맛자락을 활짝 펼치고 발을 구르자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더 높이, 더 세게 밀어주시오. 윤 씨가 아이처럼 소리치자 김선비가 뒤에서 힘껏 그네를 밀어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하하, 낭자 하늘에 닿겠소. 선녀가 하늘로 승천하는 줄 알았소. 그네가 하늘로 치솟을 때마다 윤 씨의 마음도 덩달아 춤을 추었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날아오르니 발 아래 세상이 까마득하게 멀어지고 가슴 속에 맺혀있던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김선비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찌릿했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나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을 받을 자격이 있는 여자였구나. 70년 동안 어머니라는 이름 뒤에 숨겨두었던 나라는 존재가 비로소 숨을 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주막 평상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선비는 윤 씨의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두 손으로 조심스레 감싸 쥐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칠어야 할 할미의 손이 아니라 보드랍고 고운 처녀의 손이 그의 손바닥 안에 폭 감겼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져 오는데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70평생 지아비 얼굴도 모르고 살았던 윤 씨가 사내의 손길이 이토록 다정하고 애틋하다는 걸 어찌 알았겠습니까? 윤 씨가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김선비는 윤 씨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그윽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낭자. 그 낮고 진중한 목소리에 윤 씨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김선비의 눈동자 속에 오직 윤 씨 하나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내 비록 가진 것은 부탄자루와 이 좁은 어깨뿐이나 낭자를 평생 귀하게 모시고 싶소. 이대로 헤어지기엔 내 마음이 이미 낭자로 가득 찼소. 나와 함께 갑시다. 세상 어디든 낭자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우리 둘이 백년해로 합시다. 김선비의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윤 씨의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주책맞게도 가슴이 벅차올라 터질 것만 같았고 동시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달콤한 꿈이 깨질까봐. 그리고 저 순진한 청년의 눈에 비친 모습이 진짜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이 사무치게 미안해서 말이지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윤 씨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싶었습니다. 딱 하루만이라도 더, 아니 평생을 이 사내의 정인으로 살고 싶다는 욕심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관직에 오르면 어떻고 열여문이 세워지면 무엇하리. 지금 내 앞에 이 사내가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여인으로 봐주는데 윤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선 여인의 마음이 가을 갈대처럼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한 달이 뜬구름처럼 흘러가고 어느덧 이별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산천은 붉게 물들어가는데 윤 씨의 마음은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김선비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함께 떠나자며 윤 씨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고 그 목소리는 달콤한 독처럼 윤 씨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이대로 눈 딱 감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열녀의 명예도 뼈 빠지게 일궈온 가문의 체면도 김선비의 그 뜨거운 눈빛 앞에서는 다 부질없는 허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윤 씨는 밤마다 잠든 김선비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수천 번도 더 고민했습니다. 그래, 따라 나서자. 내 자식은 이미 다 커서 관직에 올랐고 며느리가 곧간 열쇠도 쥐었으니 내가 없어도 잘 살지 않겠나. 나도 남은 생은 사랑받는 여인으로 꽃신 신고 비단길만 걸으며 살면 안 되는 것일까. 칠순 노파의 주책이라 세상이 손가락질한데도 상관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야 만난 내 사랑인데, 이제야 찾은 내 젊음인데 이걸 어찌 다시 놓는단 말입니까? 마음이 반쯤 기울어 윤 씨는 김선비와 함께 배를 타고 멀리 떠나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렇게 짐을 꾸려 나루터로 향하던 길에 두 사람은 잠시 목을 축이려 주막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들려온 나직은 이름 하나가 윤 씨의 발걸음을 꽁꽁 묶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옆 평상에 앉은 장돌뱅이들이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나누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보게, 저 아래 꼬울 최사또 이야기 들었나? 이번에 임금님께 큰 상을 받았다지 뭔가. 흉년의 굴줄인 백성들을 위해 자기 집 곳간을 활짝 열어 구휼미를 풀었다더군. 요즘 세상에 복이 드문 목민관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윤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사또,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윤 씨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사또가 누구 아들인가? 그 홀어머니 윤 씨 부인이 바느질 품을 팔아 피눈물로 키운 자식 아닌가? 서방 없이 혼자 몸으로 아들을 그리 훌륭하게 키워냈으니 그 어미의 그 아들이지. 그 어머니의 대쪽 같은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은 게야. 세상에 그런 훌륭한 어머니가 또 어디 있겠나. 윤 씨는 쥐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훌륭한 어머니. 그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되어 날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수절하며 자식을 위해 헌신한 그 고단하고 외로웠던 삶을 세상은 위대하다고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선비는 아무것도 모른 채 국밥이 식는다며 윤 씨에게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낭자, 왜 그러시오? 어디 편찮으시오? 하고 묻는 그 다정한 목소리가 그 순간에는 어찌 그리 야속하고 아프게 들리던지요. 윤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젊고 고운 여인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주름지고 헌신적인 할머니라는 사실을 저 젊은이는 꿈에도 모를 테니까요. 떠나자고 했던 결심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도망치면 내 아들은 어찌 되는가? 가출한 어미를 둔 불효자가 되거나 늙은 어미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는 더러운 소문에 시달리게 될 터인데 내가 어찌 내 새끼 앞길에 흙탕물을 뿌린단 말인가? 내 아들이 쌓아 올린 명예가 나의 이 이기적인 선택으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윤 씨의 눈앞에 아들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밤늦게까지 글을 읽던 어린 아들의 등에 흐릿한 기름불을 밝혀주던 그 시절 어머니 호강시켜 드리겠다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깨를 주물러 주던 그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는 나의 자랑이자 나의 전부였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밀어내고 김선비 몰래 긴 한숨을 삼켰습니다. 사랑을 택할 것인가? 어머니로서의 삶을 택할 것인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저울은 이미 아들이라는 무거운 존재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시각이었습니다. 윤 씨는 모두가 잠든 주막을 빠져나와 마치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자신의 집 담장 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김선비가 잠든 틈을 타 마지막으로 가족들 얼굴이나 한 번 보고 떠나자 마음먹었던 것이지요. 발소리를 죽이며 대문 틈으로 다가가 떨리는 마음으로 집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당은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윤 씨가 있을 때는 윤기나게 닦여있던 장독대에는 며칠째 손길이 닿지 않아 뽀얀 먼지가 앉아 있었고 마당 구석에는 치우지 못한 낙엽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황량한 풍경이 윤 씨의 가슴을 쿡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윤 씨는 숨을 죽이고 부엌 창호지 구멍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부엌에는 며느리가 쭈그리고 앉아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아궁이 불씨는 꺼져가고 옆에는 태워 먹은 누룽지와 간도 맞지 않아 보이는 찌개 냄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평소에는 시어머니 잔소리가 지겹다며 어머니 안 계시면 제 세상인 양 편하게 살겠다며 투덜대던 며느리였습니다.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없으면 앓던 이가 빠진 듯 시원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자리가 비어보니 집안에 큰 기둥이 빠져버린 것만 같았던 겁니다. 며느리는 윤 씨가 평소에 쓰던 낡은 국자를 붙잡고 아이처럼 눈물을 훔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어머니가 계셔야 집안의 중심이 서는데 저 혼자서는 너무 무겁고 벅찹니다. 어머니 손맛이 없으니 집안의 온기가 돌지를 않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돌아오세요. 며느리의 그 젖은 목소리에 윤 씨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에구, 저 곰 같은 것이 나 없다고 밥은 굶는 거 아니냐 하며 혀를 찼지만 며느리가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시선을 돌려 사랑방을 보니 그곳의 불빛도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고을 사또가 되어 만인의 존경을 받는 그 대단한 아들이 어머니가 쓰던 빈방에 앉아 낡은 반지꼬리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윤 씨가 밤을 새워 기워주었던 자신의 버선을 어루만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이 못난 자식이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를 잊고 살았습니다. 부디 무사만 하십시오. 내 어머니의 그 굽은 등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신 이 집이, 이 관직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아들의 젖은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윤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윤 씨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아, 나는 그저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빗방 늙은이가 아니었구나. 나는 짐짝이 아니라 이 집을 버티게 하는 주춧돌이었구나. 내가 없으면 내 자식들이 저리도 추워하는 것을. 윤 씨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선비가 사준 고운 꽃신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 신발은 너무나 가볍고 아름다웠지만 지금 이 순간 윤 씨에게는 천근만근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보찜 깊숙한 곳에서 70평생을 신고 다녔던 낡고 헤어진 집신 한 짝을 꺼내 들었습니다. 비록 투박하고 볼품없지만 그 신발에는 50년 동안 자식을 위해 뛰어다닌 어미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꽃신을 신고 도망치면 내 몸은 편하겠지만 내 자식들의 가슴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멍이 들 것이 뻔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자고 자식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윤 씨는 꽃신을 벗어 품에 안았습니다. 화려한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가족들의 숨소리를 뒤로하고 윤 씨는 다시 어둠 속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지켜야 할지 너무나 명확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늘에는 어느새 구름이 걷히고 밝은 달이 윤 씨의 가는 길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푸르스름한 새벽달이 산마루에 걸려 있을 때였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윤 씨는 곤히 잠든 김선비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 모르고 잠든 그의 뜬 얼굴이 어찌나 곱고 사랑스러운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몇 번이고 문고리를 잡았다 놓았다 했지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다시는 이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선비님, 참으로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먹을 갈아 편지 한 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먹물이 눈물에 번져 글씨가 흐릿해졌지만 꾹꾹 눌러 담은 진심만은 선명했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내 평생 가장 고운 꿈을 꾸었습니다. 허나 나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부디 나보다 더 고운 짝 만나 백년해로 하시오. 내 이름도 나이도 묻지 말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 여겨주시오. 윤 씨는 편지와 함께 김선비가 사준 비단 저고리를 곱게 개어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허공에 대고 선비의 뺨을 한번 쓰다듬어 보았지요. 닿을듯 말듯 한 그 손길에는 70년 세월 동안 한 번도 내보이지 못했던 여인의 연정이, 그리고 다시는 전하지 못할 작별 인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내 죽어서도 그대의 따뜻했던 손길은 잊지 않으리다. 부디 강령하시오. 윤 씨는 터져 나오는 울음을 손으로 틀어막으며 방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바람이 찼지만 그녀의 걸음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김선비와 도망치려 했던 나루터가 아니라 처음에 그녀를 젊게 만들어 주었던 그 깊은 산속의 사찰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길은 험하고 가파랐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윤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윤 씨는 잠시 멈춰서서 신고 있던 꽃신을 벗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고운 꽃신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서 있다가 보찜 속에서 낡고 헤어진 집신을 꺼내 신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거친 흙의 감촉. 그래, 이것이 내 자리였습니다. 구름 위를 걷는 듯 했던 지난 한 달은 이제 가슴 속에 묻고 다시 땅을 딛고 살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사찰 입구에 다다랐을 때 윤 씨는 보찜 속에서 꼬깃꼬깃해진 하얀 소복을 꺼냈습니다. 화려했던 붉은 치마를 벗어 던지고 다시 그 칙칙하고 무거운 소복으로 갈아입는 순간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나의 봄날이, 나의 청춘이여. 그녀는 약수터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직은 고운 처녀의 얼굴이었지만 윤 씨의 눈빛만은 이미 모든 것을 통달한 노인의 깊은 눈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부처님, 하룻밤 꿈을 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늙은 과부의 주책이라 비웃으셔도 좋습니다. 허나 이 추억 하나로 남은 생을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아들의 어미로 돌아가겠습니다. 윤 씨가 눈을 감고 약수 한 모금을 마시자 산사의 풍경 소리가 댕그랑하고 울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윤 씨의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그녀의 모습 위로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낀 산사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선계처럼 고요했습니다. 윤 씨는 젖은 집신을 끌고 터벅터벅 경내로 들어섰습니다. 한 달 전 꽃처럼 피어나 춤추듯 나갔던 그 문을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구도자의 마음으로 다시 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지난밤 비바람에 떨어진 낙엽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노스님은 마치 윤 씨가 올 줄 알았다는 듯
묵묵히 비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각, 사각. 빗자루가 낙엽을 스치는 소리만이 적막한 산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윤 씨가 인기척을 내자 스님은 하던 일을 멈추고 허리를 펴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오셨습니까? 그 짧은 한마디가 어찌나 깊고 묵직한지 윤 씨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스님의 눈빛은 나무라고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자식을 반기는 어버이의 그것처럼 따뜻하고 인자했습니다. 윤 씨는 스님 앞에 엎드려 참았던 숨을 토해내듯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염치 없게도 다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스님은 윤 씨를 일으켜 세워 법당 마루에 앉히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찻잔을 쥔 윤 씨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지난 한 달간 꾸신 꿈은 달콤하셨습니까? 아니면 깨고 싶지 않을 만큼 황홀하셨습니까? 윤 씨는 찻잔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스님. 참으로 고운 꿈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신어보지 못한 꽃신을 신고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이름 석자를 불러주는 이도 있었고, 나를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여인이라 말해주는 이도 있었습니다. 죽어서도 잊지 못할 사무치게 그리운 봄날이었습니다. 윤 씨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한 이만이 흘릴 수 있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헌데 보살님, 어찌하여 그 좋은 꿈에서 스스로 깨어나셨습니까? 그냥 눈 딱 감고 그 꿈 속에서 사시지 않고서요. 스님의 되물음에 윤 씨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개가 걷히며 서서히 드러나는 산봉우리들이 마치 자식들의 얼굴처럼 다가왔습니다. 스님, 젊음은 참으로 좋더이다. 몸도 깃털처럼 가볍고 눈에 보이는 세상마다 어찌 그리 예쁘고 찬란한지. 저도 사람인지라 욕심이 났습니다. 다 버리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허나 문득 제 발을 보니 제 발에 맞는 신발은 저 고운 꽃신이 아니라 투박하고 흙 묻은 집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윤 씨는 가슴 속에 품고 있던 꽃신을 꺼내 마루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신고 있던 이 집신 굽이 닳도록 뛰어다닌 덕분에 우리 아들이 사또가 되어 백성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거칠어질수록 제 집안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제 청춘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가슴 속에 거름이 되어 남아있더이다. 그걸 보고 나니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았습니다. 윤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꽃은 필 때도 아름답지만 질 때도 아름다워야 하는 법이지요. 꽃이 지지 않고 영원히 피어 있으려 한다면 그것은 욕심이고 추한 집착일 뿐입니다.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다시 숲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꽃잎으로 살기보다 묵묵히 그 숲을 바치는 뿌리로 살고 싶습니다. 그 담담한 고백에 처마 끝에 달려있던 풍경이 댕그랑 하고 화답하듯 울렸습니다. 스님은 윤 씨의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합장했습니다. 윤 씨의 얼굴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자 그녀의 표정은 그 어떤 젊은 처녀보다도 평온하고 성스러워 보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보살님, 참으로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으셨군요.
당신이 지키고자 했던 그 자리가 부처님 앉아 계신 연화대보다 더 귀한 자리임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윤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님께 삼배를 올렸습니다. 절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찌꺼기마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끓여주는 된장국 냄새가, 아들이 읽는 글 읽는 소리가,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있는 그녀의 진짜 세상으로 말입니다. 살펴가십시오. 보살님의 뒷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스님의 배웅을 뒤로하고 산사를 나서는 윤 씨의 발걸음은 묵직하면서도 경쾌했습니다. 그녀가 걸어간 자리마다 가을 낙엽이 꽃비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